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최근 사실상 양적 완화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고유동성 실험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제기되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전망치를 넘어섰고 매출 역시 180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할 것으로 제시되며 AI 수요 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연말 대형 수주를 앞두고 수주 목표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LNG선 LOI, 삼성중공업의 FLNG 본계약 전망이 맞물리며 연말 수주 랠리 기대가 확산됐지만 LNG선 가격 조정과 글로벌 가스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로 지목됩니다. SK온과 포드가 미국에서 운영해온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 SK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포드의 배터리 전략 수정에 따라 합작 투자를 축소해 자산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고 이게 어제 정규 장 초반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제는 AI 기술주에서 가치주나 우량주로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작은 테마들 위주로 좀 돌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우량주와 가치주가 빛날 수 있을지 개장한 이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감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주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SK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지난 1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19일이 되면 세부 내용들이 보고가 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공장 건설 자금이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톱니의 내년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7,700포인트까지 내다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2%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좋아하는 기술주나 암호화폐 섹터 외에도 이번에는 소재나 에너지 그리고 금융도 추가가 됐으니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라클 11% 폭락에 엔비디아도 흔들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지수 분열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낙폭을 좀 만회했지만 하락했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대로 드러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기술주 매도, 경기 민감주 매수라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34%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장중에도 이제 최고치를 계속 갱신했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6,901.01포인트로 어쨌든 마감하면서 마감 기준으로 약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5% 내리면서 이제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의 방향을 바꾼 촉매제는 바로 오라클의 실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투자로 주목을 받았던 오라클이 분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투자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이제 11% 넘게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12%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막대한 부채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버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 붐이 과연 얼마나 빨리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트리거를 당긴 게 오라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대표적인 AI 수혜주들도 상당히 많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홈디포 같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주는 이렇게 수혜주로 이제 이동하면서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초에 연준은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연방 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이제 낮췄습니다. 동시에 어쨌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 완화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소형주들도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러셀 2000의 소형주는 다우와 함께 장중 마감 기준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라클은 말 그대로 AI 투자의 캔디데이트 마이닝 카나리아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약간 시초를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도 달러가 AI에 배팅된 상황에서 실제 성과가 언제 나올지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시장이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편에서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S&P 500이 7,000선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3년 연속 이어진 어쨌든 대세 상승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투자에 대한 모멘텀 둔화라든가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에는 많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AI가 이끄는 증시 랠리가 한 단계 조정 국면에 되어버린 만큼 내년 이후에 기술주의 종목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나눠 가실지가 핵심인 것 같으면서 이 부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자금 로테이션이 기술주나 우량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비만약과 관련해서 최종 임상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섹터들 오늘 움직임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오픈 AI GPT 5.2 전격 공개이고요. 오픈 AI가 새로운 GPT 모델을 또 한 달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제미나이를 앞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게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모델 전쟁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 5.2는 코딩과 과학 문서 작업 등을 실질적으로 업무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번역 속도 같은 품질을 높였고 특히 사람이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가깝게 추론 능력을 개선해서 복잡하고 긴 작업 그리고 수학 프로그래밍 문제를 덜 잘 처리하도록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은 세 가지 버전이 제공되는데 실질적으로 오픈AI는 한때 이제 개발의 절대 강자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구글이나 엔스로픽이 잇따라 이제 새 모델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추론과 코딩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수학 같은 해석학 같은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제미나이가 잘 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샘 올드먼 CEO가 최근에 이제 이달 초에 사내 메모에서 이른바 코드레드를 선포하고 챗GPT의 성능 개선에 이제 회사 역량을 초집중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3년 전에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이 코드레드를 선언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장면이 되는데 올드맨 CEO는 이제 CNBC와 이제 제품이 나온 다음에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제미나이 3가 우려했던 만큼 큰 충격은 주지 못했다.
약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쯤 코드레드 국면을 벗어나서 매우 강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GPT 5.2는 어쨌든 오픈AI는 기업 고객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매출을 키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이상을 넘는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GPT 5.2는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뭐 PPT라든가 코드 생성이라든가 실무형 작업에 아주 많은 경제적 가치를 준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5.1을 사용하는 데는 점차적으로 된다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써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 모델이 이제 2호 유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채로운 건 이제 이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챗GPT의 응답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장치인데요. 요거는 이제 성인 모드가 이제 내년에 나올 건데 성인 모드를 하기 위한 앞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요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수위가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걸러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8월에 공개됐던 GPT-5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포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11월에 이제 5.1을 나왔는데 이때 운이 안 좋았던 게 제미나이 3가 나왔는데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가 안 좋았는데 과연 5.2는 치열해진 AI 경쟁 속에서 이번에는 좀 자신들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가 제미나이 앞서는 성능을 보인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글 경고장 오픈 AI 10억 달러이고요. 밤사이에는 또 오픈 AI랑 디즈니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죠.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같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계약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3년 동안 이용자들은 소라를 통해 미키마우스, 엘사, 블랙팬서 등 디즈니 마블을 200여 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요. 30초 정도 영상,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가운데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엄선한 스트리밍도 이제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AR로 만든 팬 콘텐츠를 아예 공식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눈길을 끄는 건 디즈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당근을 지금 제시한 AI 쪽에 동시에 채찍도 휘둘렀다는 점인데 디즈니는 바로 전날 구글의 거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가 나노 바나나라든가 배우 같은 앱을 통해서 요 상당히 이제 뭐 다스베이라든가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것들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오픈AI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디즈니의 지분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니까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즈니의 이번 딜로 오픈AI는 현재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추가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에 가까운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이번 협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디즈니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어디까지냐 캐릭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인물이라든가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고요. 배우의 어쨌든 퍼포먼스에 대한 초상권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성적 표현이라든가 다른 회사의 IP와 뒤섞이는 민감한 주제는 아예 금지하는 조항을 따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계약은 서로 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올 여름에 이제 어쨌든 오픈AI가 디즈니의 소라투와 이제 새롭게 이제 디즈니의 소라투를 이제 새롭게 쇼폼으로 시연을 하면서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디즈니가 왜 이런 거를 하느냐는 생각이 좀 궁금할 텐데 지금 어쨌든 많은 걸 쓰는 게 이제 이 AI를 쓰는 많은 세대들이 Z세대와 알파세대 같은 젊은 층들이 있는데 요거와의 접점을 좀 넓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초짜리 영상은 자신들의 수익 사업과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어 CEO는 이제 소라에 만든 팬 영상이 디즈니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젊은 사람들의 시청자 유입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서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계약에서 이제 디즈니는 사내에서 챗GPT를 1년간 독점을 한 다음에 차례로 이제 다른 AI 회사들과도 이제 캐릭터 계약을 맺겠다고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디즈니와 오픈 AI 협력 소식 살펴봤습니다. 디즈니는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접목시킬 것이라고 하고요. 오픈 AI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디즈니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소라에서 디즈니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타임 표지를 장악한 AI 황제들이고요. 오늘은 타임스가 뽑은 2025 올해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트럼프, 머스크도 아니고요. AI 건축가들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표지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게 된 건가요? 말씀하셨던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했던 AI 설계자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의 젠수랑 CEO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X 소유주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AI 데모로 불리는 페이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AMD의 리사수도 들어가 있고,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딥마인드를 이끌었던 데이비스 허사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AI의 샘 올드만까지 현존하는 AI의 빅테크 핵심 인물들이 한 자리에 다 뭉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화면에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르륵 앉아 있다라는 모습이고, 올해 타임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인물이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A라는 글씨가 이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인물들이 쌓아올린 모습을 담아서 마치 인공지능이라는 구조물을 인류가 함께 세워가는 이미지를 어쨌든 전달했다라는 측면이 또 있고, 또 하나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천루 공사장 철거리에 점심을 먹는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찍은 것들을 패러디했습니다. 그 자리에 AI 리더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통 산업의 상징이었던 철골 위에 이제 AI 기술까지 대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지는 이제 올해 AI를 어떻게 책임지고 활용할 것인가는 논쟁을 하던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내놓기 위한 총력전 단계로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운전석을 잊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타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이나 개념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건 처음이 아닌데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그리고 2002년에는 내부 고발자들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4년 에볼라랑 싸우는 의료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는 온라인에 당신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유라는 걸 이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임지는 이번 선정과 함께 이제 AI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구조와 방향성을 이제 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배치하는 이들이 어쨌든 올해의 인물로 떠오른 만큼 이제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임즈 표지 인물을 통해서 좀 본다면 확실히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타임즈 표지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권도형 15년형 선고이고요. 테라 루나 사태 주범이죠. 테라폼레스의 설립자인 권도형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1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 30분 전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테라와 USD의 루나를 설계해 발행했다가 2022년 폭락 사태를 초래한 테라폼레스 공동 창업자 34살 권도영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 USD와 루나가 사실상 하룻밤에 휴지 조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간 5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증발시키고, 이어서 이제 대형 가상자산 업체들을 줄도산시키는 이제 그런 걸 불러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그의 암호화폐 거품과 오만의 상징으로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씨는 이제 이번 재판에서 개인의 탐욕보다 오만의 궁지를 몰린 판단의 범행에 범죄였다. 그러니까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항변을 했고, 형량을 최대 5년 밑으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코인이 붕괴되자 도망을 갔다라고 이제 12년을 구해했지만 재판부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15년형을 선택했습니다. 권도영 씨는 2022년 폭락 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는다는 식의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본인이 만든 코인을 공격한 이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해왔습니다. 그래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이 한때 500억 달러를 넘어섰을 당시 자신의 딸 아들 이름을 루나로 지을 만큼 코인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루나 가격이 어쨌든 사실상 0에 수렴하면서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가 동반 붕괴를 했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를 순식간에 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당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한 피해자는 재판정에서 집값 전부를 루나에 투자했다가 자신이 어쨌든 모두 잃고 결국 조지아에 있는 거리로 노숙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코인이 안정적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허위 과장 정보를 흘리고 한국에 있는 한 결제업체에게 그의 기술과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짓 정보를 보낸 것이죠. 이렇게 떠받쳤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나쁜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루나 붕괴 직후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나섰는데 자신이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세르비아 등지에서 전전하다가 안 들어오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3월에 가짜 여권을 사용해서 이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고 몬테그로에서 체포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신병이 옮겨졌고요. 지난해 이제 몬테네그로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8월에 이제 미국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인정하게 되는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고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많은데 한국에서도 이제 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건 미국에서 최소 이제 15년이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정도를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내주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7, 8년 정도는 수감 생활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죗값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고로 어쨌든 2022년 가상자산 붕괴로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FTX 창업자죠. 샘 뱅크 프리드가 이제 25년형을 받은 적, 이건 이제 횡령입니다. 좀 약간 재질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있고 바이낸스 설립자인 자오장평도 2023년 자금 세탁 관련 혐의로 4개월의 짧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약간 어쨌든 트럼프가 사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차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도영은 이제 미국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제 수감 이송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재판을 받고 또 평가를 이제 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검찰에서는 12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15년형을 일단 선고를 받았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절반 이상을 형기를 좀 채워야지 한국으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 대한 SK증권의 시선을 좀 가져가 왔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자회사 가치 상승과 할인율 축소의 트리거입니다. SK증권은 일단 SK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그리고 기존 목표가 2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은 지금 SK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즉 사업 재편에 들어가면서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그 수치로도 흐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2023년 말 기준으로 SK의
SK의 연결 대상 법인 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716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지금 619개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100개 가까운 계열사들을 정리한 셈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별도 기준의 순차입금도 기존 11조 원에서 8조 4천억 원으로 결국에는 2조 6천억 원 줄어든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익성이 낮고 비핵심적인 자산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SK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밸런싱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SK증권은 지금 SK 실트론 그리고 론디앗 왓슨 같은 이 다른 자산들도 앞으로 매각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까지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상태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든 데스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리밸런싱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K 스페셜티, 그리고 SK 파워텍, SK 일렉링크 등 지금 자회사의 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은 SK 에코플랜트로 넘기게 되면서 AI 중심의 밸류체인 강화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투자자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베트남 마산그룹이나 소카, ESR K만 같은 지분들도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에 SK그룹 자체는 단순히 사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밸런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회사에 대한 지금 직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SK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솔직히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열사만 하더라도 수백 개고요. 여기에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구조를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사업 방향도 더 뚜렷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 같은 경우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에 지주회사에 따라붙던 복잡성 프리미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은 최근 지주회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로 지금 상법 개정의 흐름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수 주주권 강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주주 친화 제도들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자사주를 취득한 뒤에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자사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SK처럼 지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꽤나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전체 주식 수를 줄인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시가총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의 희소성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SK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4.8%로 좀 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을 하게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19조 2천억 원에서 약 14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이뤄지게 됐을 때 SK는 전반적으로 좀 더 주가에 대한 상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SK증권은 기존의 주가보다 지금 목표가 34만 원까지 상향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모두 해석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SK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26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 주가 34만 원과는 꽤나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여전히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리밸런싱 효과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실현이 될지 그리고 또 연내 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현실화 가 된다면 지금의 저평가 상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지난 10일에 출범을 했고 이제 19일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가 직접 나서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퀄컴이랑 같이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고 사실 10일 출범이었는데 그때는 큰 반응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19일에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면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공장 건설에 대한 자금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핵심은 국가 전략 산업의 속도전을 지금 정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밟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 총 155조 원을 공급하는 초대형 펀드인데요. 이 중에서 2에서 3조 원이 삼성 P5 건설 자금으로 저리 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금리는 약 연 3%대 초반대고요. 민간 조달 대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P5가 지금 우선순위로 올라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P5가 바로 차세대 HBM4를 생산할 메가 팹이기 때문이죠. 현재 AI 서버 시장이 요구하는 고성능 메모리는 대부분 HBM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고 특히 이 안에서 6세대인 HBM4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분야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달 P5 공사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투입해야 하는 재원 또한 상당했다고 합니다. 총 투자액은 최소 6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목표했던 시점에 가동하려면 저리 자금은 사실상 시간을 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아끼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이 삼성의 HBM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전략적 가속 장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P5 공장과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격적으로 증설을 선택하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HBM 수요가 지금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은 최근 평택 P4의 페이즈 2, 이를 HBM4 생산을 위한 D램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즈 2의 본공사 착수 시점은 내년 2분기, 가동 준비 완료 목표는 2027년 상반기로 잡혔습니다. 이는 삼성이 최근 P5 준공 일정을 2027년으로 1년 앞당겼던 결정과 맞물립니다. 이건 매우 큰 방향 수정인데요. 그만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직접 물량 압력을 넣을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2026년에서 2028년, 지금 HBM4와 HBM4E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과 다르게 검증과 패키징 난도가 높아서 공장을 미리 지어두지 않으면 주문이 와도 못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공사 재개 발표 직후 보통 골조 완성 후에 발주하던 가스와 화학물질 공급 설비를 거의 동시에 발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간이 핵심이 된 경쟁력이 된 시장인 겁니다. 이 삼성이 P5와 P4 동시 증설로 월 20만 장 이상의 추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앞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증설 가속은 HBM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네, 그래도 증설이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양치기 소년에 많이 좀 비유가 됐었는데 HBM4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콜 테스트에 좀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굿뉴스가 있을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지금 검증 상황은 어디까지 좀 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HBM4 관련 상황은 좀 맑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4 컬 테스트와 관련해서 굿뉴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특정 스펙을 바로 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톤의 피드백이 나온다면 곧바로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이 삼성은 최근에 이미 내부 PRA 절차까지 시작을 해서요. 사실상 양산 직전 단계에 들어간 상태죠. 만약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이 제대로 확정이 된다면 삼성은 HBM3E에서 밀렸던 구도를 HBM4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실적 전망도 뚜렷합니다. KB증권은 삼성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요. 이익 급증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HBM 매출은 지금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 삼성의 HBM4 생산 능력이 30% 이상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58%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속도의 강점을 확보한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고객사도 더 넓어지겠습니다. 구글과 MS, 아마존 같은 CSP뿐만 아니라 메타나 AMD 같이 자체 AI 칩을 만드는 ASIC 업체들까지 다변화된 수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엔비디아 공급 초읽기와 지금 HBM4에 대한 양산은 이 삼성이 실적과 점유율이 동시에 반등하는 결정적인 변수를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제 이제 증권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배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에 OP가 분기마다 20조 이상씩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책정해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IMF 총재가 직접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지금 경제의 건전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759억 달러에 달해서 연간 기준 1조 달러 돌파가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IMF 총재가 지금 중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실효 환율을 크게 떨어뜨려서 수출 가격 경쟁력만 끌어올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한 위안화 가치가 유로화 대비했을 때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수출품 가격만 저렴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흑자가 커진 이유는 내수가 살아서가 아니라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이 과도하게 유리해진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IMF 총재는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에 계속 의존할 경우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상공회의소 역시 저평가된 위안화는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상대국들이 반덤핑 조치나 관세 인상 등 대응책을 꺼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1조 달러 무역 흑자는 성장의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왜곡이 심화된 결과다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방 정부에서의 숨겨진 부채가 많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이 발전 방향 자체가 내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외형적인 흑자와 다르게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중국 경제는 훨씬 더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심각한 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90조에서 1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최대 2경 2,8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부채는 부동산 시장 화랑기에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세운 지방정부 융자 법인을 통해서 끌어온 돈인데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수준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 인구 역풍, 내수 침체, 그리고 3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PPI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 체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보다는 시진핑 정부가 정치적 통제,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이라는 발전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서 이것은 이 발전 전략과 경제 현실이 충돌하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 집권하는 민간의 주도성을 저해하고 관료 조직에서는 충성도가 승진의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관료주의화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혁신의 동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계층의 이탈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전략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민간 활력을 억누르고 있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역설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중국 안에서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산업에도 취약하게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본다면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도전에 지금 직면을 해 있는 상태일까요? 네, 일단 중국발 리스크는 이제 산업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요. 장기적인 기회와 단기적인 충격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바이오 산업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중국 제외 공급망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바이오 소보장 업체들까지 국내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의 유예 기간이 없을 경우 중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이 즉각 실행될 수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CDMO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방산 분야에서도 중국 리스크 분산 차원의 미국 공급망 이전 전략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드러납니다. 최근 한국GM의 11월 내수 판매는 974대, 출범 이후 최초로 100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국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GM처럼 미국 본사가 한국 공장을 저가 차량 제조 기지로 묶어두면서 국내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 악화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팔 신차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서비스망이 부실해지면서 철수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견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조적인 리스크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변수지만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을 리스크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다라는 전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분산 전략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물론 위기는 있겠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글로벌 주도권을 좀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LG전자 보겠습니다. 요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들도 계속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퀄컴과 관련해서 협력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캐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지금 자동차가 생각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이 LG전자는 내년 1월에 개막하는 CES 2026에서 퀄컴과 함께 만든 AI 캐빈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두뇌에 해당하는 고성능 컴퓨팅 장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입니다. 이 퀄컴이 고성능 칩인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가 탑재되어서 모든 AI 연산을 차량 안에서 자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언어 모델 혹은 대형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이 LG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그대로 탑재되는 겁니다. 이 덕분에 통신 지연 없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고요. 실제 구현 예시들을 좀 살펴보자면 운전자가 전방을 보지 않은 채 합류 구간에 진입하면 이 내외부 카메라가 이를 포착해서 차가 들어오니 주의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날에는 음악과 날씨 정보를 분석해서 눈 내리는 거리 이미지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등 운전자의 감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각 경험도 제공합니다. 이에 이번 플랫폼은 기술과 감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이제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SDV를 넘어서 AI DB로의 전환을 주도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가 생각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차량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느낌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MW, 현대모비스 등 핵심 기업들과 함께 SDV 생태계를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 그림도 좀 그려주시죠. 네, 일단 SDV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요. 전 세계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은 이제 탈 것을 넘어서 이동하는 컴퓨터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2030년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DV 시장이 커질수록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코드도 함께 급증합니다. 결국 차량용 OS 통신과 같이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을 지금 제조사마다 따로 낭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낭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LG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70%를 차지하는 공통 영역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표준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는 BMW, 벤츠,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S코어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용화를 통해서 중복 개발을 막고요. 납품 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LG전자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인 이클리스 재단과 함께 한국에서 SDV 커뮤니티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등 전 세계 개발자들이 표준화된 환경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한 SDV 선도에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SDV 시대에는 해킹 위험이 커지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차량용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LG의 SDV 전략은 지금 시장을 이끌면서 산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LG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모빌리티를 좀 바꾸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쪽에서는 AI 원팀을 가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대형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턴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LG그룹의 전 계열사가 이제 총 출동하게 되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방 시스템,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그리고 LG CNS는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U+는 네트워크 검증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구조를 업계에서는 원 LG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발열과 전력 소비가 수십 배 높기 때문에 기존처럼 장비만 따로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MS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호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LG 입장에서는 이제 단품이 아니라 솔루션 전체를 공급하는 구조로 수익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MS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만 113조 원, 내년에는 130조 원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결국 이번을 시작으로 LG는 사우디 네옴시티, UAE 스마트시티 등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잇따라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의 B2B 캐시카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G그룹은 전장 사업의 성장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B2B 사업이라는 새로운 축들을 확보하면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인 적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연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LG그룹이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연간 수주액이 조 단위에 이를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이승희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오라클이 그 전날에 좀 실적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10%가 넘는 그런 정규장에서의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의 쇼크가 전반적인 AI 관련주들의 투심을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다만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브로드컴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놨고 특히나 AI 칩 매출이 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시선들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지금은 현재장에서는 5% 가까이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술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기다리던 그런 금리나 단행이 되긴 했지만 이미 알고 있던 재료였기 때문에 좀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 때문인지 이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수급 자체에서의 혼조세도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전강 후약의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사실 어제 장 출발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오후로 갈수록 좀 지수가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새벽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다 환하게 웃었을 거예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따만한 선물을 가지고 딱 왔는데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그 선물을 좀 발로 차버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수급이 약간은 좀 꼬여지면서 시장은 온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를 받아들이진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저께 국한된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어저께 하루 종일 시장을 만약에 쳐다보신 분이라면 한 9시 15분 정도까지는 시장이 급등을 하다가 좀 떨어짐으로써 좀 피로감을 좀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 그 중에
아직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금리 인하 결정이 좀 났고 시장에서는 뭐 매냐 비둘기냐 또 정말 말이 많지만 그냥 저의 판단으로 인해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충분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뭐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년 돼봐야 또 달라지는 얘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계속해서 뭐 노이즈, 그리고 AI 버블론에 따른 노이즈에 따라서 눌려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오히려 시장이 좀 눌려질 때마다 추가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 호재와 또 오라클 실적 발표로 인한 충격이 조금 혼재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눌려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는데 어닝콜 시작하고 나서부터 5%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시간에 갑자기 빠져서 저도 어닝콜을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제가 좀 쳐다보고 뭐 분석을 좀 빠르게 해서 좀 방송국에 좀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는 어닝콜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두 가지가 현재 브로드컴의 시간의 실적을 좀 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브로드컴이 발표한 것 중에 AI 쪽에 대해서 실적은 좋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일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마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AI가 가뜩이나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너네도 이렇게 돈을 못 벌어? 하면서 주가를 좀 빠뜨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브로드컴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었던 우리 부스트업을 생각을 해보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오픈 AI의 챗 GPT를 역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의 TPU를 그러면 누가 만들지? TPU 설계를 누가 하지?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TPU를 설계를 하는 걸 알게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메타라는 회사 자체도 TPU를 주문해가지고 TPU를 우리가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의 이제 어닝콜을 또 들어보면 브로드컴이 아직은 메타에게 TPU를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큰 고객인 메타도 아직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했어? 라는 게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브로드컴과 오라클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AI 반도체보다는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그들이 사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오늘도 또 연속적으로 어제처럼 눌러준다? 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브로드컴의 어닝콜 이후에는 약간의 시장에서 실망적인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은 시간의 거래에서 4.8%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삼성전자는 프리마켓에서 0.56%대 강보합권에 불 켜져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좀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장전에 알테오젠이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처분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급락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장의 급락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단독 기사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로자임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SC 제형 기술은 맞는데 실제로 알테오젠과의 기술력으로 들어가면은 기술의 이 원초적인 기술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한로자임이 지금 머크
마스크한테 소송을 걸었다가 조금 그게 좀 들통하고 어쨌든 주된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지금 먹히지가 않으니까 다시 알테오젠까지도 좀 건드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 기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가지고 알테오젠 주가가 오늘 떨어져서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이게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제약바이오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에 대해서 뭐 알테오젠을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모르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본다면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과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은 확연히 다른 분리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블록버스터급의 약물인 키트루다에 들어가서 키트루다 SC도 일단은 FDA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법원에서는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에서 일단은 머크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크게 이게 과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이치 산큐가 만드는 에너2라는 기술도 SC 제형으로 현재 FDA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크의 키트루다가 여기서 패할 리는 없겠지만 이게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쨌든 에너2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오늘 주가가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진다면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이 단독 보도로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알테오젠까지 소송을 걸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오라클 쇼크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던 브로드컴은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좀 받아들었습니다. AI칩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현재 5%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 지수의 움직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지수는 지금 양 시장 모두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2% 오르면서 4,1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빠집니다. 9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8% 소폭 빠지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좋은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정규장,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는 오라클이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다른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투탑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9%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1.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장 전에서도 좀 살펴봤듯이 알테오젠은 지금 단독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할로자임이 지금 머크에 이어서 알테오젠에게까지 좀 소송을 걸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안에서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에서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0.4%대 약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3%대 좀 내림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장의 출발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는 조금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요. 뭐 어저께 이제 빅 이벤트가 다 종료가 된 시점에서 오늘 시장의 좀 방향성이 좀 중요했는데 뭐 아마도 지금 브로드컴의 시간의 하락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AI 버블론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방향을 좀 못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일 아침은 아닙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시장을 항상 읽어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시장은 오전의 시장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시 반, 한 10시 정도까지는 가봐야 그때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구나라는 게 요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뭐 코스피 200에서 오늘 가장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제가 봤을 땐 스페이스 X 관련된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에서도 뭐 지금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컨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스페이스 X가 뭐 IPO 상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우주항공을 진행하는 부분은 좀 약해요. 전체적인 산업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재료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참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참 어렵다 그리고 참 재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롯데칠성이라든지 하림지주 그다음에 서부 T&D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의 테마는 다르지만 올라가는 재료는 똑같아요. 지금 뭐 서울권에 뭐 강남, 서초동, 대치동 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올라갔었던 건 역시나 고속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동양고속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주면서 거기에 낙수 효과로 지금 뭐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22% 좀 올라가고 있고 서부 T&D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호텔 쪽으로 굉장히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용산지구랑 뭐 이런 서부 T&D가 신정동 부지 뭐 이쪽에 대해서 뭐 10,000평 넘게 부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테마들이 좀 올라가는데 우리가 좀 따라붙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좀 붙으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조금은 좀 쉽지 않은 테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드리니까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시는 시장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따라붙으려고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략들을 좀 잘 세워보는 방향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스페이스 X의 상장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 이 시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야기가 붙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HVN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납품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세아베스틸 지주가 제일 세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실제 우주 그 로켓을 만들 때 자재를 또 납품을 하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하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가시는 게 맞지. 전체적으로 제가 우주항공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상시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만약에 내가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자재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벤처 투자 같이 초기부터 좀 투자 금액을 회수를 모아가지고 투자 금액을 좀 들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별로 꼭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HL 만도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은 어제 인베스터 데이의 효과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걸까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어저께 인베스트 데이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네. 주가가 좀 빠졌고요. 조금 이렇게 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HL만도가 진짜 한 4만 원대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베스트 데이 때 저도 한 번 정도의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료를 받고 나니까 뻔한 내용이고 액추에이터 만드는데 현대모비스보다 늦게 만들고 시장 파이도 좁게 가져간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좀 고점에서 좀 지켜준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재료를 내놔봐라고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여러분들께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나마 내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하고 싶다. 난 그래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는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나 HL 만도 뭐 이렇게 조금은 시가총액이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여준 게 없어요.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보여준 게 없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가 좀 고반영이 돼 있다,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게 조금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HL만도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내용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한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혹시나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의 그런 로봇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사실 금리 인하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시장을 보면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미미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사실상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반사수익 기대주들 어떤 부분들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생물보안법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많겠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CDMO 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쨌든 우시바이오가 CDMO를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CDMO 하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에컨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오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약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말 그리고 길게는 연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실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누르고 본인들의 시장만 키워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다 했지만 2차 전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로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 중국 시장을 눌러주니까 반사수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도 만약에 미국에서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난다면 아마도 이에 관련된 제가 봤을 때 CDMO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반사수혜가 있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레벨업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지금 CDMO 쪽,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위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주가 레벨업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건설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의 시세가 좋은데요. 공공주택 공급이 이제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붙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 네. 가장 수혜받는 거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고 그다음에 또 수혜받는 게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거는 이제 자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자금을 빌려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저께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건설 업황 그러니까 건설 테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엔 뭐 재개발 이슈, 방금 얘기하신 공공주택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막 상한가 올라가고 한신공영, 뭐 상지건설, 동친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형 건설주들 GS건설, 뭐 DLENC,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줬는데 우리가 지금 느껴보면은 뭐 지금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건설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아직은 볼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난 그래도 건설 경기에 조금 물려 있어요. 그래도 건설 테마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설 기계, 그러니까 건설 장비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해서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에 대해서는 저는 매출도 계속해서 괜찮고 특히나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매출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설 장비주들은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의 대형주들을 좀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SMR이라든지 원전이 좀 묻어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주 중 하나로 건설이 꼽히고 있고요. 최근 재개발이나 공공주택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의 시세가 좋습니다. 다만 건설 테마는 길게 보기엔 조심하자.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을 오히려 바라보거나 혹은 그런 건설 쪽에서 대장주들을 바라보는 전략들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지금 코스닥이 코스닥 여전히 하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현재 강보합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강하지만 그다지 강보합 정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지만 그래도 장 초반인데 선물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환율 영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될 만큼 뭐 수급이 뭐 확 빠졌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여전히 연말 효과를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을 또 하게 됐는데 네. 지금 FMC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은행도 한 차례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슈가 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났다고 해서 시장이 뭐 다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공포감이 나오냐면요. 이게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우리가 재팬 버블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 땅, 도쿄 땅 빨면은 뭐 미국 전역을 산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버블이 있던 당시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세계에 뿌려놨던 게 생각보다 큰 돈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미 환수가 됐고 얼마만큼의 자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이 크겠죠.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화 강세가 되게 될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달러 인덱스가 좀 영향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 달러 가치에 대해서 또 재정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뭐 국내 외국인들이 또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시기가 좀 공교롭게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정기가 좀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뭐 오랫동안 이어질 추세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한 달 동안의 그 동향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이 좀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확장 국면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수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실은 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봤을 때 좀 순서 면에서는 뭐 코스피가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좀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다듬으셔야지 오히려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보다는 이제 올해에 했던 매매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술을 담글 때도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거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어떤 실적을 대해서 기대감이 대비했을 때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뭐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물타기 하다가 비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제 내년도에 다른 섹터들이 갈 때 내가 그동안 너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섹터가 잘 가도 주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무겁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가벼운 비중 가져가시고요. 내년에 다음 주에 있는 이 엔화 동향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도 BOJ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더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방산으로 잡았는데 사실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아마 확장을 좀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내년 IPO 확정된 부분이 개장하기 한 5분 전, 10분 전쯤에 확정이 좀 되는 보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쪽에서 힘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스페이스 X에다가 특수합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스피어나 HVM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 쪽도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터 재건축 이슈로 좀 시작을 했다가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계속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오늘 강하게 우주항공과 건설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고 오늘은 전기차 위주로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는 리비안이 좀 크게 미국 시장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는 별개의 이슈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투자자들의 만족을 좀 시키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전기차 전반적인 흐름이나 매크로 환경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조선은 이번 주에 한번 수급이 좀 반짝 튀었었죠. 조방원 중에서 조선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걸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도크가 지금 꽉 찬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돈이 되는 선별 수주를 받고 있어서 더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앞으로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 건설 쪽도 좀 눈에 띄어서 건설 먼저 점검을 하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계속 붙어주고 있기는 한데 실적 개선세가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중소형단, 일성이나 뭐 동신건설들 종목들도 좀 있는데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네임밸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현대나 뭐 대우건설 이런 쪽을 봐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주택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중소형주가 잘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잘 안 갔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이제 좀 작은 중소형 종목들, 시총이 좀 작았던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중소형 건설주가 지금 연말이 돼서 갑자기 움직인다라는 거는 내년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건설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당연히 공급 물량 확대가 됐다, 결정이 났다, 뭐 신도시 조성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신도시 조성한다 이게 결정이 난 거면은 사실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출 확보들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이번 정부가 6월부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매년 이제 연초에 이제 교체가 많이 되는데 그럼 이때마다 이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들이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짧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서 주로 이게 어디에 많이 집중이 됐냐면은 IT 쪽에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건설 업종들이 가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왜 팔립니까? AI 때문에 지금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뭐 잘 된다라고 해서 반도체 팔리면은 그 AI를 둬야 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 지금 짓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잘 갔다. 반도체 잘 갔으니까 데이터 센터 필요하겠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돼 있는 뭐 LG 뭐 CNS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SDS 이런 기업들도 가겠네. 그러니까 결국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형주가 더 탄력이 높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눌림목이 오랫동안 길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연말에 막판 키재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설주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들이 갈 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수급이 계속 따라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12월 10일, 9일 이때 빼고는 다 계속 매도세였어요. 그러니까 반짝 상승할 때 그때 잠깐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좀 도정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어느 섹터가 제일 많이 움직였냐면은 산업재랑 머티리얼즈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건설 경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들 공작 기계 돌아가고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이 부활하게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주택 시장도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본다라는 건데 그럼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이제 자부하고 있고 지금 고용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연준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미국 시장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 돌파 갱신했고 러셀 지수가 갱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은 중소형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러셀 지수 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러셀 지수가 훨씬 더 기업이 먹을 수 있는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대형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택 공급 관련 이슈도 있겠죠. 근데 지금
주택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인프라 확충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랜트 사업 쪽 여기도 지금 이제 확장이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메타들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지금 미국도 지금 LNG 사업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루지애나든가 아니면은 뭐 텍사스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 가속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는 게 더 먹거리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이제 당장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전히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전력주들이 이슈를 가고 있는데 사실상 움직이는 거는 변압기주만 가고 있거든요. 전선주도 가다가 잠깐 말아요. 근데 변압기주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은 일단 당장 교체해야 될 수요를 빨리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지화가 돼 있으니까 땅 밑에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복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땅 파내가지고 이거 교체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지금 규모가 많이 커졌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전선주가 확 뜹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지금 접근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 뭐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 쪽에 강점이 있었던 기업이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주택 공급 쪽에 강점 있는 기업인지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부건설이잖아요. 동부건설이 발전소 지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뭐 동부하면 동부 아파트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필요한 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순매수세,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가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건설주가 사실은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분명히 고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비중이 더 크게 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은 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건설주 비중이 지금 20% 이상이 되는 거는 지금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감하게 내가 반절 정도 매도를 했다가 확실히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걸 느낀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나는 이 건설주 자체를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적이 계속 잘 나고 있는 뭐 제조업종을 가겠습니다라는지 이거를 가늠을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들 본다면 내년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좀 묵직한 종목들 바라보는 게 맞고 오히려 포트 안에서는 20% 안쪽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향성을 우리 시장도 크게 잡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작은 쪽으로 소극적인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전기차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9월 달 말로 좀 폐지가 된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웃고 있는 쪽도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사실 자동차 실적이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일단 관세 영향이 있죠. 관세가 지금 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를 지금 내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소급을 받는 기준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월은 25%로 적용이 됐고요. 11월, 12월은 15%로 적용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세 협상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확 좋아진다? 아니죠. 당연히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덜 떨어진다 정도인데 그 예상 수준도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게 일단 자동차 매출은 잘 팔리고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9월부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끊겼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을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유럽 지금 이 세 개 지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중국은 50% 가량 됩니다. 50%가 사실상 넘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자국의 전력 자체가 굉장히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립니다. 지금 오죽하면요. BYD의 자동차 있잖아요. BYD의 전기차가 중고 전기차가 북한에 팔려가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북한에 무슨 전기가 있냐. 북한 맨날 전력도 없어서 엘리베이터 끊기고 단수되고 이 단전되는 곳에 무슨 전기차 팔려는데 심지어 그럴 정도로 중고차가 많을 정도로 지금 남아도는 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지금 과잉 생산을 넘어선 거예요. 초도 생산을 넘어서 과잉 생산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유럽이랑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인상을 엄청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부작용을 어디다 가느냐? 이거를 중동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중동 시장이에요, 사실은. 원래 미국에 공략을 했는데 미국 안 됐죠? 유럽 돌렸어요. 유럽에서도 이제 전기차 수입 일종에 대해서는 전부 10% 매기던 거를 이제 기업별 개별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46% 가량, 48% 가량 관세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차값에 30%가 관세로만 붙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가격으로 덤핑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균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요. 전기차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갑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전기로 돌려요. 일단 차 자체는 전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차를 충전하는 연료가 우리가 그러니까 기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 대한 관세 품목을 피해가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점유율 1위가 또 중국 기업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셨을 때 그럼 당연히 현대차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현대차 주가가 왜 갔느냐라고 본다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당연히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주가를 빨리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로봇 산업이죠. 피지컬 AI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근데 왜 이 피지컬 AI 계속 지금 강조가 되느냐? 자,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청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여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보상들 이런 것들의 수단이 강화될 것이고 또 노조들의 어떤 단결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가 커질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을 빨리 소거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가가 자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을 좀 선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2026년을 대비를 해서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전략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보조금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는 똑같이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중국산 전기차가 싼 이유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자동차 제조 단가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들도 사실은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도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판매량은 뭐 한 1%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판매량은 60% 감소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가 전부 뭐다는 거죠? 다 내연기관차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뭐 66번 국도나 뭐 이런 국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며칠을 달려가야 됩니다. 차 타고. 근데 이런 차를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도로 동안에 전기 충전소가 많겠습니까는 내연차 우리가 주유소가 훨씬 많겠습니다. 지금도 주유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석화 기업들이 계속 지금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에이펙 플러스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에이펙 플러스와 러시아와의 지금 관계가 지금 가까워지고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입지가 점점 발언이 세지면 세질수록 오히려 미국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유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어떻습니까? 40달러, 50달러대를 이탈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펙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의도적으로 가격을 지금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유럽 시장을 다시 재공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정말 얼마나 올라갔는가가 굉장히 각거리를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유럽 내 가동률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 자체를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연말은 조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이슈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한 연말까지는 한 28만 8천 원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너무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내년도까지 좀 매집 전략을 가신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35만 원선까지 내년에 충분히 돌파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이 좀 오랫동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자동차 섹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기보다도 일단 기술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먼저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시고요. 내년도 신년 기대감에 대해서 단기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비중을 좀 한번 줄이신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호흡을 일단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유럽 현지에 있어서 가동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선 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주가 크게 굵직하게 들어오는 뉴스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별적인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좀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제 전기차 캐즘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다 죽는다. 그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꿋꿋하게 버텼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은 축소가 됐는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축소할 때 점유율이 그냥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박했다 정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 점유율이 늘었다는 거는 네. 우리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던 어떤 메리트가 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기준으로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이 한 1,600척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45%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 반토막이 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점유율이 14%에서 22%로 올라갔어요. 자,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50%더 늘어났죠. 네. 그 시장은 빠지는데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그동안 뭐 중국에 발주 줬던 거 이거 그대로 넣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선박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70%였던 점유율이 지금 59%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갖고 있는 조선업의 강점은 일단 가격이 싸다.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단계가 낮은, 그러니까 기술력이 집약형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선박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뭐 일종의 벌크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금방금방 요구를 하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기술력 중 하나가 뭐냐면은 LNG선, 흔히 말하는 VLCC 이런 탱커선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고도화돼 있죠. 이런 걸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027년도까지 저는 조선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유가 기억나실 거예요. 자, 러시아 전쟁 끝나게 되면은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지금 산유국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동안에는 유가 때문에 유가 급등했는데 이거 낮춰라라고 정부에서 압박 넣으니까 또 가격 낮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이 계속 가격 낮추라고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같이 비슷하게 해야지 석유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손실을 내가면서까지 증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지금 종전 딱 되자마자 마구마구 가스를 뽑아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커지겠죠.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한국에다가 빅딜을 제안을 할 때 관세 협상의 카드로서 뭘 예고했습니까? LNG 미국 거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빨리면 빨리 될수록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지금 전략이 바뀌어갔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전혀 없냐? 그건 아니죠. 탱커선 우리나라에서 다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선박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피더선. 이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미국 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중형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도 이거를 건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관세 영향도 있죠, 지금. 그다음 두 번째가 관세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영향 때문에 이거를 제값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박을 굳이 사려고 하는 선주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선박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현대비포 같은 기업들은 뭐 한 번씩 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국제해양기구의 이제 중기 규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노후 벌크선과 탱커선 교체 수요가 지금 이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선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미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 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계속 기금을 마련해서 네. 지금 기업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차 자금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선주사들에게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된 선사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이 지원 자금을 상환하면서 이 선박을 이제 결국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그래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저리로 운용을 하면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데 그동안 사실 경제가 사실 많이 경색이 돼 있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제조업이 굉장히 또 급감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유한 성장세는 조선업계도 충분히 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남중국 해양에 지금 안보 위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만이 실제로 침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남단 항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그럼 북극 항로 이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취향 덕분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뭐 운항선 관련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MRO, 군함 수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동안 3개월 동안 좀 눌림목의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시긴 하셨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적 매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일단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20% 30% 과감하게 사서 1년 들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부터는 주가 좀 완만하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 달에 나누어서 매집 관점으로 가셔야지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지금 조선 섹터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에 대한 주가가 좀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분할로 매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 안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선제고요. 이 기업은 사실 이제 용접봉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아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건설 쪽도 이슈가 있고요. 자동차도 이슈가 되고요. 또 선박 쪽도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사실 조선선제는 내수 기업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탈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도 뭐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일부 부진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장이 된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요. 특히나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선선제가 보통 연말쯤 한 번 사면요. 꼭 내년에는 그 주가 이상 한 번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갈지 몰라요. 보통 1년에 한 번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설 경기 안 좋다 하면은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 마련하겠습니다 하면은 건설주 가잖아요. 그때 보통 딸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빨리 반응하고 실적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소 부실한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즘 시장이 워낙 이제 버블 장세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합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2천 원 제시될 텐데요. 항상 이 조선선제를 비롯한 종목들 좀 시장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중을 5% 미만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지금도 조정 여파는 아직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세 전환이 20일 이후부터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 또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종목의 단기 탄력을 빨리 보기보다는 재미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에서 5% 미만으로 그리고 뭐 월마다 뭐 적은 비중으로 한두 주씩 사보신다라는 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비중 자체가 2에서 한 5% 미만으로 좀 작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은 굉장히 좋긴 하네요. 지금 열어보니까 11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기관 쪽에서 쭉 순매수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로 하루 만에 좀 환호를 했던 이 뉴욕 증시가 지금 오라클발 쇼크로 인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이 정규장 이후에 지금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되살아나면서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부합할지 지금 지수 상황부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둘 다 지금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4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936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오늘 2천억 원 넘게 담아가면서 강하게 물량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내주고 있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했던 대로 브로드컴 훈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더 큽니다. 2%대의 강한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93%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는 57만 원 선을 넘어줬습니다. 자, 일동제약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비만 섹터의 강한 훈풍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화이자와 포순제약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10%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상승폭을 살짝 줄여서 42,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대의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늘도 세네 기주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쿼드 메디슨이 지금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63%대의 급등세 좀 쏘아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1% 가까운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5% 넘게 좀 낙폭을 크게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할로자임의 소송 대상이 머크에 이어서 알테오젠까지 직접적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측은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좀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그 발표와 함께 지금 낙폭을 5%에서보다는 조금 축소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주안에서는 유진 로봇이 8%대의 급등세에 시연해주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 6%대의 강한 상승세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LG엔솔만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방원 쪽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6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이 우주 항공 섹터들이 좋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리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단독 개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가 이 오스탈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가까운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는데 이제 국내의 첫 SMR 전용 공장을 지금 짓겠다라는 이야기 어제 들려왔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 지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오늘은 좀 더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빼고 있긴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규모 있게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후장에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